눈보라가 몰아치던 어느 날 밤, 조선 최상위 양반대 고명딸이 제 발로 냄새 나는 거지. 굴로 뛰어들어야만 했던 사연을 아십니까? 살고 싶으면 제 개똥옷을 입으셔야 합니다. 얼어 죽어가는 애기 씨에게 닥친 충격적인 제안. 명망 높은 가문이 하루아침에 멸문지화를 당하고 역적의 자식으로 쫓기게 된 절체절명의 순간. 과연 이 어린 남매의 기막힌 운명은 어떻게 될까요? 눈물 없이는 들을 수 없는 처절한 도주극.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조용히 전해지는 야담 이야기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 영상이 기대가 되신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해주세요. 그럼 이야기 속으로 들어갈까요? 조선 팔도의 모든 강물이 꽁꽁 얼어붙어 바위처럼 단단해졌다는 어느 동짓달 금은밤이었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이 내려앉은 한양도성. 그 중에서도 평소 가난하고 헐벗은 백성들에게 곳간을 열어 인자하기로 소문이 자자했던 이 판서댁. 그 고즈넉하고 평화롭던 기와집 마당에 지옥문이 열리는 듯한 끔찍한 파열음이 울려 퍼졌습니다. 역적, 이 판서를 당장 끌어내라. 주상 전하의 어명이다. 늙은이부터 갓난쟁이까지 쥐새끼 한 마리도 살려두지 마라. 귀가 찢어질 듯한 야차 같은 고함과 함께 굳게 닫혀있던 육중한 소슬대문이 도끼에 찍혀 산산조각 났습니다. 마당으로 쏟아져 들어온 수십 명의 자객들은 얼굴을 검은 복면으로 가린 채 시뻘건 횃불과 서슬퍼런 칼날을 휘둘러대기 시작했습니다. 이 무자비한 자객들을 보는 배후는 다름 아닌 탐욕의 눈이 멀어 나라의 재물을 제 주머니에 쓸어 담던 피도 눈물도 없는 짐승 조판서였습니다. 조판서는 백성의 고혈을 짜내는 자신의 온갖 비리를 임금께 고발하려던 꼿꼿한 충신. 이 판서를 눈의 가시처럼 여겼고 결국 가짜 영모 서찰을 꾸며 이 판서 댁을 멸문지화시키려 작정한 것이지요. 대감마님, 살려주시오. 평화롭던 기와집은 순식간에 피비린내가 진동하는 생지옥으로 변했습니다. 번쩍 하고 칼날이 허공을 가를 때마다 이 판서 댁에 충직한 하인들과 늙은 유모가 피를 뿜으며 흰 눈밭 위로 고꾸라졌습니다. 놈들은 안채와 사랑채 곳곳에 횃불을 냅다 집어 던졌고 수십 년 된 아름다운 기와집은 미친 듯이 타오르며 시커먼 연기를 토해냈습니다. 여보, 설화야, 어서 뒷문으로 도망쳐라. 뒤돌아보지 말고 뛰거라. 잠자리에서 급히 뛰어나온 이 판서는 온몸에 피를 뒤집어 쓴 채 평생 분만 잡던 가녀린 두 손으로 자객들의 시퍼런 칼날을 맨손으로 움켜쥐며 가족들을 지키려 발버둥 쳤습니다. 이 악귀 같은 놈들, 하늘이 두렵지 않으냐. 하지만 이 판서의 피 끓는 호통도 잠시. 무자비한 자객의 칼이 이 판서의 가슴을 자비 없이 관통했습니다. 그는 붉은 피를 한 움큼 토해내며 사랑채 앞들에 처참히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불타는 기둥 밑에 깔린 어머니마저 우리 딸을 살려주오. 라는 마지막 신음과 함께 숨을 거두는 모습을 지켜보며 혼비백산하여 뒷담을 넘은 건 이제 막 16살이 된 세상 물정 모르고 오인실 속 화초처럼 곱게만 자란 꽃다운 나이의 고명딸 설화, 애기씨 한 명뿐이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으앙, 안 돼. 설화는 찢어지는 가슴을 부여잡고 목에서 피맛이 날 정도로 비명을 지르며 캄캄한 뒷산으로 미친 듯이 달렸습니다. 따뜻한 온돌방에서 수놓기만 하던 그녀의 고운 옥색 비단 치마는 이미 가시덤불에 갈기갈기 찢겨나갔고 비단 꽃신이 벗겨진 하얀 버선발은
꽁꽁 언 얼음장과 날카로운 돌부리에 찢겨 한 걸음을 내디딜 때마다 붉은 서녀를 흰 눈반 위에 점점이 찍어내고 있었지요. 하지만 슬퍼하며 주저앉을 겨를조차 없었습니다. 저기다, 눈밭에 핏자국이 이어져 있다. 전연이 이 판서의 딸년이다. 산채로 잡아 조판서 날있게 바쳐라. 설화의 등 뒤로 살기에 찬 자객들의 무거운 군화 발소리와 섬뜩한 쇳소리가 턱 밑까지 바짝 추격해오고 있었습니다. 눈보라가 설화의 시야를 하얗게 가렸고 숨이 턱 끝까지 차올라 심장이 터져버릴 것만 같았습니다. 얼마나 미친 듯이 달렸을까. 설화의 발걸음이 우뚝 멈췄습니다. 아뿔싸,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그녀가 다다른 곳은 더 이상 한 발자국도 물러설 곳이 없는 아찔한 낭떠러지, 막다른 골목의 절벽 끝이었습니다. 아래로는 시퍼런 강물이 아가리를 쩍 벌리고 있었고, 뒤로는 시뻘건 횃불을 든 자객들이 징그러운 웃음을 흘리며 반원 형태로 포위망을 좁혀오고 있었습니다. 독 안에 든 쥐새끼로구나. 얌전히 오랏줄을 받으라. 자객 우두머리가 피 묻은 칼을 핥으며 비릿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 이제 꼼짝없이 죽었구나. 아버지, 어머니, 소녀도 곧 따라가겠습니다. 설화가 모든 희망을 놓고 절망의 눈물을 뚝뚝 흘리며 치욕을 당하느니 차라리 절벽 아래로 몸을 던지려 두 눈을 질끈 감은 바로 그 찰나였습니다. 절벽 끝 커다란 바위 뒤에서 갑자기 코를 찌르는 시궁차. 썩는 냄새와 함께 웬 시커먼 그림자 하나가 눈밭을 대굴대굴 구르며 불쑥 튀어나왔습니다. 으액, 이게 무슨 썩은 냄새야? 살기를 뿜어내던 자객들조차 그 지독한 악취에 기겁하며 코를 틀어막고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달빛 아래 모습을 드러낸 자는 머리에는 이 잡듯 득실거리는 까치집을 들고 떼국물이 줄줄 흐르는 시커먼 얼굴에 1년은 씻지 않은 듯한 너덜너덜한 누더기를 걸친 채 코를 파며 침을 질질 흘리고 있는 사내. 다름 아닌 동네 개들도 피해서 지나간다는 마을 제일 가는 바보거지 개똥이었습니다. 절체절명의 벼랑 끝. 서슬퍼런 자객들의 칼날 앞에 방패막이로 나타난 것이 하필이면 똥냄새 진동하는 바보 거지라니요. 공포에 질려있던 설화의 두 눈의 허탈함과 경악이 동시에 서렸습니다. 절벽 끝 막다른 골목. 방금 전까지 이 판서댁. 사람들의 피를 뒤집어 쓰고 달려온 자객들의 몸에서는 역겨운 피비린내가 진동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위 뒤에서 대굴대굴 굴러나온 이 정체불명의 거지. 소년 개똥이가 등장하자마자 그 피비린내조차 단숨에 묻혀버렸습니다. 우엑, 이게 무슨 썩은 시궁창 냄새냐. 살기 등등하던 자객 우두머리조차 헛구역질을 하며 뒤로 주춤 물러섰습니다. 개똥이는 떼국물이 새카맣게 눌어붙어 형체도 알아보기 힘든 얼굴로 콧물을 훌쩍 들이마시며 바보처럼 헤헤거리고 있었습니다. 머리에는 언제 감았는지 모를 머리카락이 새 둥지처럼 엉켜 있었고 그 사이로 이와 벼룩이 튀어오르는 것이 달빛 아래 보일 지경이었지요. 헤헤헤. 어이쿠, 이 예쁜 애기씨가 왜 여기서 이렇게 눈물 콧물을 쏙 빼고 울고 짜고 난리래. 나랑 각시탈 놀이 할까? 응. 나랑 놀자. 헤헤헤. 개똥이는 시꺼먼 손가락으로 코를 후비적거리더니 그 손을 설화의 하얀 얼굴 쪽으로 쑥 내밀며 바보같이 실실 웃어댔습니다. 방금 전까지 부모님의 끔찍한 죽음을 목격하고 도망쳐온 설화는
눈앞에 나타난 이 기괴하고 더러운 생명체에 기가 막혀 숨조차 제대로 쉬지 못했습니다. 비키거라. 이 더러운 짐승아. 설화가 뒷걸음질을 치며 소리쳤지만 그녀의 뒤는 이미 천길낭떠러지였습니다. 그때 악취에 잠시 주춤했던 자객들이 다시금 정신을 차리고 서슬퍼런 칼을 치켜들었습니다. 에잇, 재수 없는 똥거지 놈아. 오늘 횡사하기 싫으면 당장 썩 비켜라. 우리가 원하는 건 내 놈 뒤에 숨은 저 계집의 목이다. 자객의 칼날이 달빛을 받아 시퍼렇게 번뜩였습니다. 이제 단 한 걸음, 자객이 팔만 뻗으면 설화의 고운 목이 단숨에 베어질 절대절명의 찰나였습니다. 설화는 두 눈을 질끈 감고 다가올 죽음을 기다렸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소녀 이만 가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바보처럼 침을 흘리며 실실 쪼개고 있던 개똥이의 눈빛이 아주 찰나지만 매의 발톱처럼 날카롭게 번뜩였습니다. 개똥이는 번개 같은 속도로 휙 몸을 돌리더니 시꺼먼 떼국물이 흐르는 거친 손으로 설화의 가녀린 손목을 확 낚아채 버렸습니다. 깍! 이거 놓으라. 설화가 기겁을 하며 반항했지만 거지 소년의 악의임은 믿을 수 없을 만큼 억셌습니다. 개똥이는 설화의 손목을 쥔 채 눈 덮인 바닥에 자신의 두 다리를 쩍 벌리고 버티고 서서는 짐승처럼 으르렁대며 소리쳤습니다. 야, 이 바보 멍청이 애기씨야. 살고 싶으면 잔말 말고 당장 내 누더기 옷을 뒤집어 쓰고 내 가랑이 사이로 기어들어와. 뭐라. 빨리 기어들어 오지 않으면 저 무서운 칼 든 아저씨들이 애기씨. 예쁜 목을 단칼에 댕강 하고 날려버릴걸. 어서 내 가랑이 밑으로 숨어. 설화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아니, 이게 도대체 무슨 해괴망측한 소리란 말입니까? 명색이 조선 팔도에서 뼈대 깊기로 소문난 이 판서 대개 금지옥 옆 고명딸입니다. 평생 비단길만 걷고 사대부의 여인으로서 칠거지약을 배우며 자존심을 목숨보다 귀하게 여겨온 그녀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천하디천한 이 잡듯 득실거리고 똥냄새가 진동하는 거지. 사내 놈의 가랑이 사이로 기어들어가라니요. 차라리 혀를 깨물고 죽는 것이 100번 낫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비키라 하지 않았느냐. 거지 놈부터 반토막을 내주마. 자객의 칼이 개똥이의 어깨를 향해 무자비하게 내리쳐지는 순간 설화의 머릿속에 불타는 기둥에 깔려 피를 토하며 우리 딸을 살려주오. 하던 어머니의 마지막 절규가 벼락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래, 살아남아야 한다. 살아서 내 부모님을 죽인 조판서 그 악귀 같은 놈의 목통을 물어뜯어야 한다. 내 자존심이 대수냐. 설화는 두 눈을 꽉 감고 피가 나도록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굴욕감에 뜨거운 피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개똥이는 자신이 입고 있던 100번은 기워 입어 물을 잔뜩 머금은 묵직하고 퀴퀴한 누더기. 겉옷을 훌렁 벗어 설화의 머리 위로 확 덮어 씌웠습니다. 썩은 생선 냄새와 오물 냄새가 쿡 끼쳐 올라와 구역질이 났지만 설화는 그 더러운 누더기를 뒤집어 쓴 채 눈밭에 엎드려 결국 거지 소년 개똥이의 쩍 벌린 두 다리 사이 그 캄캄하고 더러운 공간 속으로 몸을 우겨 넣고 말았습니다. 마치 한 마리 버러지처럼 말이지요. 바로 그 위로 쉭 하는 소리와 함께 자객의 시퍼런 칼날이 개똥이의 코앞을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천길낭떠러지에서 간신히 자객들의 눈을 속인 개똥이와 설화. 두 사람은 자객들이
엉뚱한 산속으로 달려간 틈을 타 마을 변두리, 썩은 다리 밑에 있는 개똥이의 진짜 거지, 굴로 숨어들었습니다. 설화는 퀴퀴한 가만히 더미 속에 웅크린 채 숨을 죽이고 있었지요. 그런데 자객들을 따돌렸다는 안도감도 아주 잠시뿐이었습니다. 길을 비켜라. 영의정을 꿰차실 조판서. 대감나리의 행차시다. 칠흑 같은 어둠을 찢고 수십 명의 관군이 다리 밑 빈민촌을 에워쌌습니다. 그리고 그 한가운데 최고급 비단으로 지은 화려한 도포를 휘날리며 8명이 매는 커다란 가마에서 사악한 뱀 같은 눈을 한 사내가 내렸습니다. 바로 이 판서를 죽이고 설화의 가문을 멸문시킨 철천지원수 조판서가 직접 거지 굴까지 들이닥친 것입니다. 에잉, 쯧쯧. 이 썩은 시궁창 냄새. 이런 벌레 같은 것들이 모여 사는 곳에 내 귀한 발걸음을 하게 만들다니. 샅샅이 뒤져라. 이 판서의 딸년이 이 근방으로 숨어들었다고 하지 않았느냐. 조판서는 향기로운 명주 수건으로 코를 틀어막으며 가죽신으로 바닥에 널브러진 거지들의 찌그러진 밥그릇을 무자비하게 걷어찼습니다. 관군들이 닥치는 대로 거지 굴의 가마니를 창으로 쑤셔대며 쑥대밭을 만들던 그때 구석에서 코를 드르렁드르렁 골며 자고 있던 바보 거지 개똥이가 늘어지게 하품을 하며 기어 나왔습니다. 해, 무슨 일인감? 우리 집이 왜 이리 시끄러워? 조판서의 사나운 눈매가 개똥이를 향해 꽂혔습니다. 조판서는 성큼성큼 다가가 비단 도포 자락을 휘날리며 시커먼 떼국물이 줄줄 흐르는 개똥이의 상투. 아니 까치집 같은 머리채를 잔인하게 확 휘어잡아 들어 올렸습니다. 이 천한 똥거지 새끼야. 방금 전 이 다리 밑으로 뛰어들어온 비단옷 입은 계집 못 봤느냐. 바른 대로 불지 않으면 내 놈의 주둥이를 찢어발기겠다. 보통 사람 같았으면 사색이 되어 벌벌 떨었겠지만 우리 바보 개똥이는 달랐습니다. 그는 오히려 조판서의 최고급 명주 도포 자락을 시꺼먼 흙먼지 묻은 손으로 덥석 부여잡더니 침을 질질 흘리며 능청을 떨기 시작했습니다. 헤헤헤, 나으리 옷 엄청 번쩍거린다. 방금 전에 예쁜 누나. 아항, 그 누나면 아까 저기 저쪽 산 너머로 후다닥 도망갔는데요. 헤헤, 나 잘했지요? 나한테 뜨끈한 국밥 한 그릇이랑 먹을 거 주시면 어딘지 콕 가르쳐드리지요. 개똥이는 말끝에 콧물까지 길게 뽑아내어 조판서에 그 비싼 비단 도포 자락에 쓱쓱 문질러 닦아버렸습니다. 이런 미친 짐승 같은 놈이. 조판서의 얼굴이 분노로 시뻘겋게 달아올랐습니다. 그는 구역질을 하며 개똥이의 뺨을 잇는 힘껏 후려쳤고 개똥이는 눈밭 위로 보기 좋게 나동그라졌습니다. 에이, 더럽고 역겨운 벌레 새끼. 내 놈 같은 구더기가 감히 이 귀한 내 옷깃을 더럽혀? 여봐라. 이 재수 없는 거지. 새끼를 당장 형틀에 묶어라. 오장육부가 터지도록 곤장 20대를 치고 저놈이 밥 빌어먹는 동양 그릇을 모조리 깨부숴버려라. 조판서의 잔인한 명령이 떨어지자마자 덩치 큰 부하 둘이 달려들어 개똥이를 바닥에 엎어놓고 무자비한 메타작을 시작했습니다. 아이고, 나 죽네. 아파요. 나으리, 밥그릇은 깨지 마요. 그거 없으면 굶어 죽어요. 무자비한 곤장이 등짝을 후려칠 때마다 개똥이의 낡은 누더기가 찢어지고 그 사이로 시뻘건 피가 튀어 올라 적셨습니다. 조판서는 그것도 모자라 개똥이가 목숨처럼 아끼던 낡은 사기 밥그릇을 군화발로 질근질근 밟아 산산조각 내버렸습니다. 거지에게 밥그릇을 깬다는 것은
곧 목숨을 끊어놓겠다는 가장 끔찍한 갑질이었습니다. 그 끔찍한 광경을 불과 3발짝 떨어진 가만히 더미 속에서 설화가 두 눈을 부릅뜨고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아, 나 때문에 나를 살리려고 저 아무 죄 없는 아이가 짐승처럼 매를 맞고 있구나. 설화는 새어나오는 오열을 막기 위해 자신의 손등을 피가 나도록 꽉 물어뜯었습니다. 그녀의 옷 같은 입술에서도 붉은 피가 흘러내렸습니다. 비단 옷을 입고 곱게만 자랐던 설화의 가슴 속에 생전 처음으로 시퍼런 살기가 꿈틀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오냐, 조판서. 내 놈이 오늘 내 부모를 죽여 우리 가문을 멸하고 나를 벌레처럼 취급했지. 똑똑히 보아라. 내 살아남았어. 기어이 살아남아서 이 끔찍한 수모와 저 아이가 흘린 피를 내 놈의 목구멍에 10,000배, 10만 배로 갚아주마. 피가 거꾸로 솟는 분노에 설화가 부들부들 떨고 있을 바로 그때였습니다. 매를 맞으며 피를 토하던 개똥이의 고개가 아주 미세하게 돌아가더니 가만히 틈새로 설화의 눈과 정확히 마주쳤습니다. 그리고 그 찰나의 순간 아프다, 아파 하고 엉엉 울던 바보의 얼굴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개똥이의 두 눈동자에서 등골이 서늘해질 만큼 차갑고도 날카로운 한 자루 명검 같은 눈빛이 뿜어져 나왔습니다. 그 눈빛은 마치 애기씨 소리를 내면 죽습니다. 지금은 이 굴욕을 참으십시오. 내 반드시 저놈의 목을 따줄 테니 라고 속삭이는 듯 했습니다. 그 서슬퍼런 눈빛에 오히려 복수심에 불타던 설화의 숨이 턱 멎어버릴 지경이었습니다. 조판서 일당이 한바탕 미친 듯이 휘젓고 간 다리 밑거지. 굴은 그야말로 처참한 쑥대밭, 폐허 그 자체였습니다. 거지들이 겨울을 나기 위해 주워 모았던 가마니는 갈기갈기 찢겨 허공을 나뒹굴었고 개똥이가 목숨처럼 아끼던 낡은 사기 밥그릇은 조판서의 군화 발에 짓밟혀 하얀 눈반 위에 산산조각이 나 있었지요. 조판서 일당의 말발굽 소리가 멀어지자 하늘마저 이 참혹한 광경에 분노하고 슬퍼하듯 갑자기 먹구름이 몰려오더니 억수 같은 장대비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한겨울의 뼈 시린 겨울비가 무자비하게 내리치며 핏빛으로 물든 눈밭을 씻어 내리고 있었습니다. 개똥아, 조판서가 떠난 뒤 오물통 옆 찢긴 가마니 사이에서 설화가 사시나무 떨듯 떨며 기어 나왔습니다. 그녀의 두 눈에서는 이미 핏발선 눈물이 비 오듯 쏟아지고 있었지요. 설화는 진액탕 속에 엎드려 미동조차 하지 않는 개똥이에게 미친 듯이 달려갔습니다. 개똥이의 등짝은 곤장 20대의 피떡이 되어 있었고 빗물과 피가 섞여 붉은 웅덩이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아,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나 때문에. 나를 살리려고 내가 이런 끔찍한 수모를 겪다니. 설화는 주저없이 자신의 찢어진 옥색 명주 치마를 쫙쫙 찢었습니다. 양반대 교수의 목숨과도 같은 비단옷이었지만 지금 그녀에게 그런 것은 아무런 소용이 없었습니다. 설화는 찢어낸 치맛자락으로 개똥이의 상처에서 뿜어져 나오는 붉은 피를 지혈하며 그의 떼국물 흐르는 얼굴을 부여잡고 짐승처럼 오열했습니다. 개똥아, 제발 눈 좀 떠보거라. 내가 어떻게든 의원을 불러올 테니. 설화가 피 묻은 손으로 개똥이를 부축해 일으켜 세우려던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갑자기 피투성이가 된 개똥이의 커다란 손이 설화의 떨리는 두 손을 부드럽지만 아주 강인한 힘으로 탁 하고 밀어냈습니다.
설화가 놀라 숨을 멈춘 사이 진흙탕에 처박혀 있던 개똥이가 천천히, 아주 천천히 두 다리에 힘을 주고 일어서기 시작했습니다. 방금 전까지 허리를 구부정하게 숙이고 침을 질질 흘리던 바보 거지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쏟아지는 장대비를 온몸으로 맞으며 우뚝 선 그의 허리는 태산처럼 꼿꼿했고 넓은 어깨에서는 거대한 범의 기운이 뿜어져 나왔습니다. 빗물이 그의 얼굴에 들러붙은 시커먼 떼국물과 핏자국을 씻어내자 그 아래 숨겨져 있던 날렵한 턱선과 조각 같은 콧날, 그리고 짙은 눈썹이 달빛 아래 드러났습니다. 무엇보다 설화를 경악하게 만든 것은 그의 눈빛과 목소리였습니다. 애기씨. 방금 전까지 앵앵거리며 콧소리를 내던 바보의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쇳덩이를 긁는 듯 낮고 깊은 뼛속까지 울리는 묵직한 사내의 목소리가 장대비 소리를 뚫고 흘러나왔습니다. 이제부터 제 이름을 개똥이라 부르지 마십시오. 개똥이는 피가 흐르는 입가를 소매로 쓱 닦아내며 서슬퍼런 칼날 같은 눈빛으로 설화를 내려다보았습니다. 그 압도적인 카리스마에 설화는 자신도 모르게 마른 침을 삼키며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제 본명은 강무학이요. 10년 전 방금 쳐들어왔던 저 짐승만도 못한 조판서 그자의 모함에 빠져 역적으로 몰려 멸문지화를 당한 조선 제1의 전설적인 무장 강 장군의 아들이란 말이오. 구르릉쾅, 때마침 하늘에서 벼락이 내리치며 강무학의 서늘한 얼굴을 환하게 비추었습니다. 설화는 망치로 머리를 얻어맞은 듯 기가 막혀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강 장군, 아버지가 생전에 조선에 강 장군만 한 충신이자 맹장이 없다며 그토록 안타까워했던 분이 아니었습니까? 그 위대한 장군의 아들이 조판서의 눈을 피하기 위해 무려 10년 동안이나 바보 행세를 하며 거지굴의 똥구덩이에서 칼을 갈고 있었던 것입니다. 조판서. 그 짐승의 손에 내 아버지가 능지처참을 당하던 날 나는 다짐했소. 내 이 치욕스러운 거지 허물을 벗는 날은 오직 저놈의 목통을 베어버릴 완벽한 준비가 끝난 날일 것이라고. 무학은 바닥에 굴러다니던 끝이 부러진 낡은 대나무 빗자루를 집어들었습니다. 애기씨, 똑똑히 보시오. 애기씨의 부모님을 죽인 원수와 내 가문을 멸한 원수는 같소. 내가 애기씨의 그 피눈물을 거두어 기어이 조판서의 심장에 꽂아주겠소.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무학의 손에 들린 대나무 빗자루가 허공을 갈았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빗자루질이 아니었습니다. 무학의 단전에서 뿜어져 나오는 거대한 기가 낡은 빗자루 끝으로 모이더니 눈으로 좇을 수조차 없는 엄청난 속도로 장대비가 쏟아지는 허공을 가르기 시작했습니다. 전설로만 내려오던 강 장군의 필살검법. 빗자루가 한 번 휘둘러질 때마다 하늘에서 떨어지던 굵은 빗방울들이 닿기도 전에 허공에서 수직으로 두 토막이 나며 사방으로 흩뿌려졌습니다. 쉭, 쉭 하는 소름 돋는 파공음과 함께 거지, 굴 주변의 공기가 팽팽하게 당겨졌고 빗자루 끝에서 뿜어져 나온 검기가 바닥에 진흙탕을 쩍쩍 갈라놓았습니다. 쏟아지는 빗속에서 춤을 추듯 완벽한 건물을 선보이는 강무학의 그 압도적이고 신성한 자태에 설화는 숨이 멎을 것만 같은 전율을 느꼈습니다. 하늘이 정녕 우리 가문을 버리지 않으셨구나. 이 사내라면, 이 엄청난 사내라면 기어이 그 악귀 같은 조판서의 목을 베어줄 수 있겠구나. 설화의 가슴 속에서 멸문지화의 절망을 뚫고 시뻘건 희망의 불꽃이 미친 듯이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억수같이 쏟아지던 장대비가 잦아들고
추적추적 이슬비가 내리던 깊은 밤. 마을 어귀의 허름한 주막 구석 자리에서 연거푸 독한 탁주를 들이켜며 가슴을 치는 중년의 사내가 있었습니다. 바로 조정에서 쫓겨나 낙향한 꼿꼿한 선비, 허참판이었습니다. 썩어 빠진 조정, 조판서 그 악귀 같은 놈이 임금의 눈과 귀를 가리고 조선 팔도의 고혈을 짜내고 있거늘 하늘은 어찌 저런 짐승을 가만두신단 말이냐. 허참판은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통곡했습니다. 한때 강 장군, 이 판서와 함께 나라의 기둥이었던 그는 조판서의 간악한 모함에 밀려 관직을 빼앗기고 매일 밤을 술로 지새우고 있었지요. 자신이 평생을 바친 나라가 악당의 손에 놀아나는 꼴을 보며 허참판은 그저 속이 시커멓게 타들어 갈 뿐이었습니다. 강 장군님, 이 판서 대감, 저승에서 이 참담한 꼴을 보고 계십니까? 허참판은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주막을 나섰습니다. 취기에 젖어 발길 닿는 대로 걷다 보니 어느새 마을 변두리, 냄새나는 다리 미커지, 굴 근처 숲속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에잉, 내 신세나 저 다리 미커지 놈들이나 달을 박아 무엇이냐. 허참판이 자주 섞인 한숨을 쉬며 발길을 돌리려던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헉, 이게 무슨 소리냐. 바람 소리도 짐승 소리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엄청난 기를 품은 절대 고수의 칼날이 허공을 찢을 때만 난다는 소름 돋는 검기의 파공음이었습니다. 술이 확 깬 허참판은 소리가 나는 숲속 공터 쪽으로 살금살금 다가갔고 숲풀 사이로 그 광경을 목격한 순간 두 눈이 튀어나올 뻔했습니다. 달빛 아래 누더기를 걸치고 떼국물이 줄줄 흐르는 웬 시퍼런 젊은 거지 놈 하나가 그저 산에서 꺾어온 굵은 나뭇가지 하나를 쥐고 무술을 연마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나뭇가지가 허공을 한 번 가를 때마다 쉭 하는 소리와 함께 주변의 빗방울이 사방으로 튕겨나갔고 급기야 그 거지 소년이 나뭇가지로 공터 한가운데 있는 집채만 한 화강한 바위를 내리치자 쩍 하는 천둥 같은 소리와 함께 그 단단한 바위가 무자르듯 정확히 반으로 갈라져 버린 것입니다. 아니. 저 검법은 분명 허참판은 숨을 헐떡이며 나무 기둥을 움켜쥐었습니다. 두 발이 춤을 추듯 허공을 밟고 칼끝에서 용의 기운이 뿜어져 나온다는 저 검법. 정령 전설로만 내려오던 강 장군님의 동문절기 비룡검법이 아니냐. 허참판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수풀을 헤치며 미친 듯이 공터로 뛰쳐나갔습니다. 내 이놈 멈추어라. 내가 감히 그 검법을 얻지 않으냐. 갑작스러운 인기척에 바위를 가르던 강무하기. 번개처럼 몸을 돌려 나뭇가지 끝을 허참판의 목덜미에 겨눴습니다. 어둠 속에 숨어 무학을 지켜보던 설화도 화들짝 놀라 뛰어나왔지요. 누구냐? 조판서의 앞잡이냐? 무학의 두 눈에서 군줄인 늑대 같은 살기가 뿜어져 나왔습니다. 하지만 허참판은 목에 겨눠진 나뭇가지는 아랑곳하지 않고 무학의 젖은 머리카락 사이로 드러난 얼굴을 뚫어지게 쳐다보았습니다. 짙은 눈썹, 날카로운 턱선, 그리고 불의를 참지 못하던 그 맹수 같은 눈동자까지 10년 전 억울하게 참수를 당했던 강 장군의 젊은 시절 얼굴을 문자 그대로 쏙 빼닮아 있었습니다. 정령 강 장군님의 핏줄이시란 말입니까? 죽은 줄만 알았던 장군님의 아드님, 무학 도련님이 맞으십니까? 허참판은 그 질척이는 진흙탕 바닥에 털썩 무릎을 꿇더니 무학의 흙투성이 맨발을 부여잡고 짐승처럼 오열하기 시작했습니다.
무학은 자신의 본명과 아버지를 알아보고 통곡하는 허참판을 보며 들고 있던 나뭇가지를 천천히 내려놓았습니다. 뒤이어 달려 나온 설화의 얼굴을 본 허참판은 한 번 더 기절초풍할 뻔했습니다. 아이고 하늘이시여, 이 맑고 고운 기품. 정녕 며칠 전 멸문지화를 당한 이 판서 대감의 고명딸 설화 애기씨마저 이곳에 살아계셨단 말입니까? 허참판은 두 사람의 기막힌 사연을 전해 듣고는 가슴을 치며 피눈물을 흘렸습니다. 하늘이 아직 조선을 버리지 않으셨구나. 조판서, 그 살인귀를 처단할 칼이 바로 이 시궁창 거지 굴에서 나를 세우고 있었어. 허참판은 진흙탕에서 일어나 누더기를 걸친 무학과 거지꼴을 한 설화 앞에서 정중하게 허리를 90도로 꺾으며 맹세했습니다. 두 분은 조선의 기둥이셨던 충신들의 핏줄입니다. 이제 이 늙은이가 제 남은 목숨과 가문의 모든 재산을 걸고 두 분의 거대한 뒷배가 되어드리겠습니다. 그의 눈동자에는 조판서를 향한 끓어오르는 복수심과 결기가 서려 있었습니다. 허참판은 그 자리에서 조판서의 숨통을 완벽하게 끊어놓을 기가 막히고도 치밀한 10년의 대계를 세웠습니다. 설화 애기씨, 내일부터 애기씨는 제 죽은 딸의 호적을 이어받아 허참판 댁의 귀한 수양딸이 되실 것입니다. 제가 애기씨를 한양 제일의 거상이자 제녀로 키워낼 것이니 훗날 장사로 거대한 재물을 모아 조판서에 썩어 빠진 돈줄과 권력의 수족들을 모조리 매수하고 목을 조르십시오. 설화의 두 눈이 총명하게 빛났습니다. 칼이 아닌 돈과 정보로 원수의 심장을 도려내겠다는 무서운 결이었지요. 그리고 무학 도련님은 겉으로는 계속 이 다리 밑 거지, 굴의 개똥이로 남아 세상의 눈을 속이십시오. 하지만 보이지 않는 곳에서 피나는 수련을 하여 훗날 몰래 무과 시험에 장원 급제하여 주상 전하의 직속인 암행어사가 되셔야 합니다. 조판서의 목을 칠 수 있는 것은 오직 합법적이고 압도적인 권력뿐입니다. 쏟아지는 빛 속에서 억울하게 가문을 잃은 두 남녀와 권력을 잃은 충신이 세 손을 굳게 맞잡았습니다. 겉보기엔 그저 미치광이 거지, 구박받는 고아, 그리고 술주정백이 늙은이에 불과했지만 이 세 사람이 맞잡은 손에서 조선의 역사를 뒤바꿀 거대한 복수의 수레바퀴가 천둥소리를 내며 굴러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동장군이 기승을 부리던 한강 물이 10번을 얼어붙고 10번을 녹아내리는 1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짐승만도 못한 조판서는 어찌 되었을까요? 벼락을 맞아 죽기는커녕 간악한 혀 놀림과 수단 방법, 가리지 않는 뇌물공세로 기어이 일인지야만인지상 조정의 모든 권력을 한 손에 틀어쥔 영의정의 자리에까지 오르고야 말았습니다. 크아하하, 이리 오너라. 내 잔치에 쓸 병풍은 저기 명나라에서 들여온 최고급 금실로 술을 놓으란 말이다. 으리으리한 대궐 같은 조판서의 안치. 호랑이 가죽 방석에 거만하게 드러누운 조판서는 자신의 회갑을 맞아 조선 역사상 가장 사치스러운 잔치를 벌일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허허, 이제 조선 팔도에 내 앞길을 막을 자는 아무도 없다. 주상 전하마저 내 눈치를 살피시는 판국이 아니더냐. 이번 내 회가변에 온 나라의 잘난 놈, 돈 많은 놈들을 모조리 불러 모아 내 발 아래 엎드리게 할 것이다. 빈손으로 오는 놈들은 모조리 삼족을 멸해버리겠다. 조판서의 오만방자한 호통에 온 고을 백성들의 고혈이 쥐어짜졌습니다. 잔치 비용을 대느라 세금은 10배로 뛰었고 산채로 집과 땅을 빼앗긴 백성들의 통곡 소리가 하늘을 찔렀지요. 조판서는 자신이 쌓아 올린 탐욕의 금자탑이 영원할 줄로만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조판서 그 미련한 아끼는 꿈에도
정말 꿈에도 몰랐습니다. 자신이 10년 전 벌레처럼 짓밟았던 그 다리 밑의 핏덩이들이 어떤 거대한 괴물로 성장하여 자신의 목 밑까지 칼날을 들이밀고 있는지를요. 한양 도성 한복판, 조선 최고의 상단으로 불리는 허씨 상단의 은밀한 밀실. 최고급 자줏빛 명주 저고리를 단정하게 차려입은 한 여인이 얼음장처럼 차가운 눈빛으로 거대한 상단의 장부를 훑어보고 있었습니다. 바로 죽은 줄로만 알았던 이 판서의 딸, 이제는 허참판의 수양딸로 신분을 세탁하여 조선 제1의 거상이 된 설화였습니다. 조판서의 돈줄임, 평안도, 곡물상단은 전부 매수했느냐. 예, 마님. 웃돈을 3배로 얹어주니 조판서의 끈아풀들이 넙죽 상단을 넘겼사옵니다. 좋아. 그리고 조판서 밑에서 개 노릇을 하는 이조참판, 호조판서 놈들이 우리 상단에서 매물로 받아간 금괴 내역과 기방 출입 장부는 모두 한 푸도 빠짐없이 모아두었겠지. 물론이옵니다. 언제든 터뜨리면 그놈들 모가지가 10여 개는 날아갈 완벽한 증거들입니다. 설화는 서늘하게 웃으며 붉은 인주를 찍어 장부에 낙인을 찍었습니다. 10년 전 거지굴에서 피 묻은 치맛자락을 움켜쥐고 울던 그 나약한 애기씨는 이제 없었습니다. 설화는 조판서의 수족들을 매수하고 약점을 쥐고 흔들 조선에서 가장 무섭고 예리한 돈과 정보의 그물을 완벽하게 완성해 둔 것입니다. 같은 시각 한양 외곽의 낡은 주막 뒷방. 어둠 속에서 한 사내가 등잔불 아래서 무엇인가를 애지중지 어루만지고 있었습니다. 불빛에 반사되어 영롱하게 빛나는 그것은 임금의 절대적인 권력을 상징하는 마패였습니다. 그리고 그 마패를 거머쥔 사내, 바로 10년 전 조판서에게 등짝이 터지도록 곤장을 맞고 진흙탕을 뒹굴던 바보거지. 강무학이었습니다. 무학은 지난 10년 동안 허참판의 치밀한 뒷바라지 속에 신분을 철저히 숨긴 채 뼈를 깎는 무술수련과 학문에 매진했습니다. 그 결과 마침내 문무를 동시에 통과하는 전무후무한 장원 급제를 이뤄냈고 주상 전하의 은밀한 명을 받아 부정부패를 처단하는 신임 암행어사가 되어 조판서의 회갑 잔칫날만을 호랑이처럼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조판서. 무학은 마패 옆에 놓인 작은 괴짝을 열었습니다. 괴짝 안에서 흘러나오는 퀴퀴한 냄새. 그것은 무학이 10년 전 입었던 등짝이 피투성이가 된 채 찢겨 있던 그 냄새 나는 거지 누더기 옷과 조판서의 군화발에 밟혀 산산조각 났던 낡은 사기 밥그릇 조각들이었습니다. 무학은 본드로 조악하게 붙여놓은 그 깨진 밥그릇을 거친 손으로 쓰다듬었습니다. 드디어 조판서의 회갑 잔칫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무학은 화려한 관복과 마패를 품속 깊숙이 숨기고 그 위에 10년 묵은 그 시커먼 피투성이 거지 누더기 옷을 다시 겹쳐 입었습니다. 얼굴에는 다시 시커먼 숯을 바르고 까치집 같은 머리를 헝클어뜨렸습니다. 거울 속에 비친 모습은 10년 전 다리 밑에서 침을 흘리던 완벽한 똥거지, 개똥이 바로 그 모습이었습니다. 무학의 등 뒤로 언제 다가왔는지 미색의 비단옷을 입은 설화가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시선이 허공에서 불꽃처럼 부딪혔습니다. 준비는 끝났소, 애기씨. 10년의 피눈물이 오늘 저 악마의 피로 씻겨 내려갈 것입니다. 저는 제 방식대로 그놈의 돈줄을 끊어버릴 터이니 어사 나리께서는 저놈의 더러운 목통을 쳐주십시오. 설화의 결연한 목소리에 무학은 깨진 사기 밥그릇을 꽉 움켜쥐며 서슬퍼런 칼날 같은 목소리로 낮게 읊조렸습니다. 조판서. 10년 전 당신이
내 밥그릇을 깨부수며 말했지. 짐승 같은 벌레 거지 놈이라고. 그래. 오늘 그 버러지 같은 거지 놈이 기어코 내 놈의 심장줄과 목숨줄을 모조리 뜯어먹으러 간다. 기다려라. 드디어 10년 동안 갈고 닦은 시퍼런 복수의 칼날이 칼집을 빠져나오기 일보 직전이었습니다. 조선 제1의 권력자 영의정 조판서의 으리으리한 기와집 마당. 오늘이 바로 그 천인공노할 짐승의 회갑 잔칫날이었습니다. 담장 밖으로는 추위와 굶주림에 지친 백성들의 송장이 즐비한데 조판서의 집안은 그야말로 별천지이자 사치의 극치를 달리고 있었습니다. 마당에는 수십 개의 거대한 잔치상이 쫙 깔려 있었고 그 위로는 백성들의 고혈을 쥐어짜 팔도에서 강제로 긁어모은 전복, 잉어, 멧돼지 통구이 등 온갖 산의 진미가 상다리가 휘어지다 못해 부러질 정도로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지요. 그뿐입니까? 조선 팔도에 썩어 빠진 탐관오리들과 아첨꾼들은 조판서의 눈에 들기 위해 수레 한가득 명나라산 최고급 비단과 어른 주먹만 한 진주, 번쩍이는 금괴를 바리바리 쌓아 들고 와 마당에 엎드려 조아리고 있었습니다. 영의정 대감마님, 만수무강하시옵소서. 대감의 은혜가 하늘과 같사옵니다. 간신배들의 역겨운 합창이 마당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 탐욕의 바다 한가운데 가장 높게 마련된 상석에 조판서가 호랑이 가죽을 깔고 거만하게 앉아 있었습니다. 금박을 촘촘히 입힌 붉은색 최고급 비단 도포를 걸친 그는 기름기가 좔좔 흐르는 시뻘건 얼굴로 금잔에 담긴 술을 들이켰습니다. 10년 전 이 판서 댁을 피바다로 만들 때에 그 뱀 같은 눈빛은 권력에 취해 더욱 흉폭하게 번들거리고 있었지요. 허허허, 그래, 다들 주는 술을 맘껏 마셔라. 조판서는 껄껄 웃으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리고는 자신에게 엎드린 수백 명의 관료들을 내려다보며 하늘 무서운 줄 모르고 호통을 쳤습니다. 똑똑히 들으라. 이제 이 조선 땅에서 나보다 높은 자가 누구냐. 궐에 앉아있는 주상 전하조차 내 심기가 불편할까가. 아침 저녁으로 내 눈치를 살피시는 판국이다. 내 말 한마디면 기어가던 호랑이도 엎드리고 날아가는 새도 심장이 터져 떨어지는 법. 오늘부터 이 나라의 진짜 하늘은 바로 나 조판서란 말이다. 하하하하. 조판서의 오만방자한 망언에 간신배들은 지당하신 말씀이옵니다. 하며 땅바닥에 머리를 찧어댔습니다. 그야말로 악이 세상을 완전히 집어삼킨 듯한 참담한 풍경이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기생들의 간드러진 노랫소리가 울려 퍼지던 잔치 마당 대문 쪽에서 갑자기 시궁창이 썩어 문드러지는 듯한 지독한 악취가 훅 하고 끼쳐 들어왔습니다. 우엑, 이게 무슨 썩은 냄새냐. 문지기들은 뭘 하는 게야. 고급 향수를 뿌려대던 귀족들이 코를 틀어막고 기겁을 하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시선이 향한 곳, 육중한 대문 앞에는 까치집 머리를 하고 10년 묵은 떼국물이 줄줄 흐르는 시커먼 거지 하나가 입가에 침을 질질 흘리며 해벌쭉 웃고 서 있었습니다. 바로 속적삼의 암행어사의 마패를 숨긴 채 10년 전 그 피투성이 누더기를 껴입고 나타난 우리의 주인공 강무학이었습니다. 아니, 저 미친 거지 새끼가 감히 영의정 대감마님의 잔치집에 당장 쳐 죽이지 못할까. 조판서의 호위 무사 수십 명이 시퍼런 몽둥이와 칼을 빼들고 짐승처럼 무학에게 달려들었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기괴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무학은 여전히 침을 흘리며 바보처럼 헤헤헤 밥 좀 줘 하며 비틀거릴 뿐인데
무사들이 휘두르는 몽둥이와 칼날이 묘하게 빗나가더니 자기들끼리 머리를 부딪히고 발이 꼬여 잔치상 위로 곤두박질 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무학은 취권처럼 비틀거리는 몸짓 속에 10년 동안 연마한 강 장군의 비룡검법의 보법을 숨겨 마치 미꾸라지처럼 호위 무사들의 혈도를 툭툭 짚어 추풍낙엽처럼 쓰러뜨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겉보기엔 그저 운 좋은 바보 거지의 발버둥 같았지만 실상은 압도적인 무공의 발현이었습니다. 순식간에 무사 수십 명을 바닥에 뒹굴게 만든 무학은 짐승 같은 탄력으로 허공을 훌쩍 날아올랐습니다. 그리고 쾅! 무학의 시커멓고 더러운 맨발이 착지한 곳은 다름 아닌 조판서가 방금 전까지 거드름을 피우며 앉아있던 가장 높은 상석, 그것도 조판서가 먹으려던 최고급 전복찜과 멧돼지, 구이 한가운데였습니다. 무학의 냄새나는 똥발바닥이 산의 진미를 짓뭉개버렸고 튀어오른 시뻘건 고기 양념이 조판서에 번쩍이는 금박 도포에 쫙 하고 튀어버렸습니다. 이게 무슨 천인공노할 무엄한 짓이냐. 당장 저 미친 거지 몸의 모가지를 잘라 개먹이로 던져주어라. 조판서는 너무나 기가 막히고 분노가 치밀어 올라 눈알을 희번덕거리며 입에 개거품을 물고 소리쳤습니다. 온 잔치 마당이 경악에 빠져 숨소리 하나 내지 못하고 얼어붙은 찰나 상 위를 짓밟고 선 무학이 천천히 허리를 숙이더니 상 위에 놓여있던 조판서에 번쩍이는 순금 술잔을 거친 손으로 덥석 낚아챘습니다. 헤헤헤. 바보처럼 실실거리며 웃던 무학의 표정이 단 1초 만에 영하의 얼음장처럼 차갑고 서슬퍼런 야차의 얼굴로 돌변했습니다. 조판서 나리. 무학의 입에서 뿜어져 나오는 그 낮고 소름 돋는 사내의 목소리에 조판서는 흠칫하며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기억나시오? 10년 전 다리 밑 눈밭에서 나를 곤장으로 패고 내 목숨 같던 사기 밥그릇을 당신의 군화발로 무참히 짓밟아 깨뜨리셨지. 무학은 손에 쥔 조판서의 순금 술잔을 마치 두부 으깨듯 한 손으로 우그러뜨리며 짐승처럼 으르렁거렸습니다. 당신이 내 밥그릇을 깼으니 오늘은 이 비싼 술잔과 당신의 그 알량한 목숨줄이 참으로 탐나옵니다. 내가 오늘 이 잔치상을 당신의 제사상으로 만들어 주겠소. 탐욕의 잔치판 한가운데 벼락처럼 꽂힌 똥거지의 선전포고 그 살벌하고도 압도적인 맹수의 기백에 조판서의 얼굴은 순식간에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려버렸습니다. 이 미친 거지 새끼가 정녕 죽고 싶어 환장을 했구나. 여봐라. 당장 저놈의 사지를 찢어 발겨라. 조판서가 비명을 지르며 뒤로 나자빠졌습니다. 그의 호령의 잔치 마당 구석구석에 매복해 있던 조판서의 사병들과 무관들 100여 명이 개떼처럼 무학을 애워쌌습니다. 시퍼런 칼날들이 햇빛을 받아 번뜩이며 무학의 목을 향해 좁혀왔지요.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머릿수로 밀어붙이는 비겁함은 여전하구나. 무학은 비웃음을 날리며 입고 있던 누더기 겉옷을 쫙 하고 찢어버렸습니다. 그러자 그 더러운 누더기 아래 숨겨져 있던 눈이 시리도록 푸른색의 신임 관리 관복이 그 위용을 드러냈습니다. 바로 그 순간 무학이 품속에서 묵직한 구리 뭉치를 꺼내 하늘 높이 치켜들었습니다. 구름 사이를 뚫고 내려온 햇살이 그 구리 뭉치에 닿는 순간 사방으로 찬란한 금빛 서광이 뿜어져 나왔습니다. 그것은 바로 역졸 5마리가 위풍당당하게 새겨진 임금의 전권을 상징하는 오마패였습니다. 암행어사 출두야.
암행어사 출두야. 무학의 사자후와 함께 조판서의 집 담장을 넘어 수백 명의 역졸과 관군들이 구름처럼 들이닥쳤습니다. 잔치 마당을 가득 메웠던 탐관오리들은 어사라고 하며 들고 있던 술잔을 떨어뜨리고 혼비백산하여 요강의 머리를 박듯 엎어졌습니다. 뭐라, 어사. 내 놈 같은 거지 새끼가 어사란 말이냐. 조판서는 믿기지 않는 현실에 다리가 풀려 주저앉았습니다. 무학은 마패를 조판서의 코앞에 들이대며 뼛속까지 시린 목소리로 일갈했습니다. 조판서, 너는 10년 전 충신강 장군과 이판서 대감을 모함하여 죽이고 그 가문을 멸했다. 또한 영의정의 자리에 앉아 백성의 고혈을 짜내고 국고를 탕진했으니 그 죄는 하늘에 닿아 베어도 끝이 없을 것이다. 주상 전하의 명에 따라 오늘 내 놈의 목을 치러 내가 왔다. 조판서는 사시나무 떨듯 떨면서도 끝까지 발악했습니다. 증거가 있느냐? 내 놈이 누군데 감히 나를 심판하려 들어. 그때 잔치 마당 한편에서 다나하면서도 서슬퍼런 기운을 뿜어내는 여인이 걸어 나왔습니다. 바로 허참판의 수양딸이자 조선 최고의 거상으로 이름을 떨치던 설화였습니다. 그녀의 뒤에는 상단 호위 무사들이 조판서가 숨겨둔 비리 장부와 뇌물 괴짝들을 산더미처럼 들고 나타났습니다. 증거라면 여기 차고 넘칩니다. 조판서 나리. 설화의 차가운 목소리에 조판서의 눈이 튀어나올 듯 커졌습니다. 너는 허참판의 딸이 아니더냐? 내가 왜 저 거지 놈과 함께? 거지라니요. 무학이 헝클어진 머리카락을 쓸어 넘기며 조판서를 매섭게 쏘아보았습니다. 빗물과 눈물에 씻겨 내려간 얼굴 뒤로 10년 전 조판서가 그토록 두려워하며 죽였던 강 장군의 서슬퍼런 얼굴이 그대로 겹쳐 보였습니다. 내 이름은 강무학이다. 내 놈의 칼에 목이 잘린 강 장군의 아들이자 내 놈이 다리 밑에서 밥그릇을 깨부쉈던 바로 그 개똥이란 말이다. 귀신이다. 강 장군이 살아 돌아왔다. 조판서는 공포에 질려 바지에 오줌을 지리며 뒷걸음질을 치다 자신이 그토록 자랑하던 거대한 회갑 잔치상 위로 꼴사납게 나동그라졌습니다. 무학은 성큼성큼 다가가 조판서가 손에 쥐고 있던 마지막 금잔을 빼앗아 바닥에 팽개쳤습니다. 10년 전 당신은 내 사기 밥그릇을 깼지. 하지만 보아라. 오늘 나는 내 놈이 쌓아 올린 탐욕의 밥그릇, 권력의 밥그릇, 그리고 내 놈의 목숨 밥그릇까지 모조리 깨부수러 왔다. 무학이 허리춤에서 시퍼런 보검을 뽑아 들었습니다. 여봐라. 저 죄인 조판서를 당장 압송하라. 그 가문의 재산을 몰수하여 굶주린 백성들에게 나눠주고 저놈은 저작거리에서 능지처참에 처하여 대역죄인의 말로가 어떠한지 만천하에 알릴 것이다. 무학의 추상 같은 명령이 떨어지자 역졸들이 달려들어 조판서의 화려한 관복을 갈기갈기 찢고 오라줄로 꽁꽁 묶었습니다. 아이고, 나 살려주게. 무학아, 아니 어사 나리. 한 번만 살려주게. 조판서의 비굴한 울음소리가 잔치 마당에 가득 찼지만 누구 하나 고개를 들어 그를 보지 않았습니다. 조판서가 끌려간 뒤 아수라장이 된 마당 한가운데 무학과 설화 두 사람만이 남았습니다. 무학은 들고 있던 어사화를 조용히 내려놓고 설화를 바라보았습니다. 설화의 뺨 위로 10년 동안 가슴에 맺혀있던 뜨거운 눈물이 강물처럼 흘러내렸습니다. 애기씨, 이제 끝났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의 원한도 애기씨의 눈물도 이제야 갚았습니다.
무학도령. 아니, 개똥아. 설화는 10년 전 그 다리 밑에서 자신을 품어주던 따뜻한 거지 소년의 이름을 나지막이 불렀습니다. 두 사람은 쏟아지는 노을 아래서 서로의 손을 굳게 맞잡았습니다. 비록 10년이라는 세월을 거지 굴과 시장 바닥에서 굴러야 했지만 그들이 지켜낸 것은 단순한 복수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짓밟힌 정이었고 다시는 깨지지 않을 소중한 사람의 돌이었습니다. 잔치 마당 너머로 조판서의 몰락을 기뻐하는 백성들의 환호성이 파도처럼 밀려오고 있었습니다. 10년 전 썩은 다리 밑에서 시작된 기막힌 인연이 드디어 조선을 뒤흔든 가장 위대한 승리로 마침표를 찍는 순간이었습니다. 어사, 강무하. 내 놈이 정령 죽지도 않고 살아 돌아왔단 말이냐. 조판서는 헝클어진 머리에 찢어진 관복 차림으로 바닥을 기며 비명을 질렀습니다. 주변에 가득했던 아첨꾼들은 이미 역졸들의 칼날 아래 무릎을 꿇고 고개를 쳐박고 있었지요. 무학이 서슬퍼런 보검을 조판서의 목덜미에 겨누고 있던 바로 그 순간 잔치 마당 대문 밖에서 맑고도 위험 있는 은방울 소리가 쟁강쟁강 울려 퍼졌습니다. 길을 비켜라. 조선 팔도 최고의 상단 설화 상단의 행수마님이 드디어 당도하셨다. 우렁찬 목소리와 함께 조판서의 화려한 기와집 마당으로 수십 명의 상단 호위 무사들이 절도 있게 길을 텄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로 새하얀 백마가 끄는 눈부신 비단 가마 한 대가 미끄러지듯 들어왔습니다. 조판서는 눈을 가늘게 뜨고 그 가마를 쳐다보았습니다. 설화 상단이라 하면 지난 5년간 조판서 자신이 뒷돈을 받아 챙기며 권력의 수족으로 삼으려 했던 조선의 모든 돈줄을 쥐고 흔드는 그 거대 상단이 아니었습니까? 가마 문이 열리고 눈이 시리도록 고운 자줏빛 명주 저고리를 입은 한 여인이 천천히 발을 내디뎠습니다. 떼국물 흐르던 거짓골은 온데간데 없고 달빛 아래에 핀 매화처럼 고결하고 서늘한 기품이 뿜어져 나오는 절세가인. 바로 허참판의 수양딸이자 조선 제1의 거상으로 이름을 떨치던 설화였습니다. 설화는 한 걸음 한 걸음 조판서가 엎드려 있는 진흙탕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녀의 비단 꽃신이 조판서의 코앞에서 멈췄습니다. 조판서 나리. 10년 전 불타는 판서 댁 담장을 넘으며 내가 흘렸던 피눈물을 혹시 기억하시나요? 설화의 낮고 차가운 목소리에 조판서의 눈이 튀어나올 듯 커졌습니다. 너는 죽었다던 이 판서의 딸년 설화, 설마 내가 그 허참판의 여식이었단 말이냐. 설화는 서늘하게 웃으며 소매 속에서 두툼한 장부 뭉치 수십 권을 꺼내 조판서의 머리 위로 냅다 던졌습니다. 이 장부를 똑똑히 보시오. 당신이 그동안 전국의 백성들을 협박해 가로챈 토지 문서들, 청나라 상인들과 결탁해 빼돌린 군자금 내역, 그리고 당신의 수하들에게 뿌렸던 매물 장부가 이 안에 낱낱이 기록되어 있소. 당신은 내가 당신의 돈줄을 불려주는 줄 알았겠지. 아니, 나는 지난 10년 동안 당신의 숨통을 끊을 독을 장부에 새기고 있었던 것이오. 조판서는 미친 듯이 장부를 뒤적이며 소리쳤습니다. 이놈들, 이조참판, 호조판서, 어서 나와 전연의 입을 막지 못할까. 내가 준 금괴가 얼마인데 이럴 때 입을 닫고 있느냐. 조판서가 자신에게 뇌물을 받아먹던 권력자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부르며 울부짖었습니다. 하지만 마당 구석에 엎드려 있던 고관대작들은 설화의 눈치만 살피며 고개를 더 깊이 처박을 뿐이었습니다. 설화는 가소롭다는 듯 조판서를 내려다보며 일갈했습니다.
헛수고하지 마시오. 당신이 믿었던 그 수아들, 이미 내가 당신에게서 가로챈 돈으로 모두 매수했소. 그들은 이미 사흘 전 당신의 모든 비리를 임금님께 자백하는 상소문에 수결을 마쳤단 말이오. 당신은 이제 돈도 권력도 심지어 당신을 지켜줄 게 한 말이 남지 않은 그저 껍데기만 남은 추악한 죄인일 뿐이야. 설화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조판서의 가슴에 대모처럼 박혔습니다. 10년 전 자신이 전능한 신이라도 된 양 휘둘렀던 그 돈과 사람들이 이제는 거꾸로 자신의 목을 죄는 밧줄이 되어 돌아온 것입니다. 조판서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바닥에 주저앉아 멍하니 허공을 바라보았습니다. 10년 전 자신이 벌레처럼 짓밟았던 거지 소녀는 암행어사가 되어 칼을 겨누고 있고 불태워 죽이려 했던 애기씨는 조선의 돈줄을 쥐고 자신의 모든 기반을 가루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살려주게. 네. 내가 잘못했네. 이 판서 대감의 재산도 다 돌려주고 내 전 재산을 줄 테니 제발 목숨만은. 천하를 호령하던 영의정 조판서가 비굴하게 무학의 신발 등의 머리를 조아리며 똥개처럼 빌기 시작했습니다. 무학은 10년 전 조판서가 거지 굴에서 자신을 짓밟으며 뱉었던 그 끔찍한 조롱을 그대로 돌려주었습니다. 에잇, 더러운 짐승 같은 놈. 내 놈 같은 구역질 나는 벌레가 감히 내 옷깃을 스치려 드느냐. 여봐라. 저 죄인을 당장 압송하라. 저놈이 누리던 모든 부귀영화는 본래의 주인인 백성들에게 돌려줄 것이며 저놈은 평생 저작거리에서 돌팔매질을 당하며 자신이 저지른 죄의 무게를 곱씹게 될 것이다. 구경하던 백성들이 담장 너머로 기어 올라와 만세, 어사나리 만세, 행수만임 만세를 외치며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조판서는 오열하며 역졸들에게 질질 끌려 나갔고 그가 백성들의 피눈물을 먹고 지은 화려한 정자는 무학의 명에 따라 백성들의 쉼터로 개방되었습니다. 아수라장이 된 마당 한가운데 10년의 세월을 돌아온 무학과 설화가 마주 섰습니다. 무학은 들고 있던 칼을 칼집에 넣고 피 묻은 손을 설화에게 내밀었습니다. 설화는 그 거칠지만 든든한 손을 맞잡으며 비로소 10년 동안 얼어붙어 있던 가슴 속의 응어리가 눈 녹듯 사라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애기씨. 아니, 설화야. 이제 정말 끝났다. 우리 부모님들도 저승에서 이 광경을 보시고 웃고 계실 거다. 고마워요, 무학 도령. 아니, 내 영원한 개똥아. 두 사람의 눈에서 흐르는 눈물은 더 이상 슬픔의 피눈물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10년의 어둠을 뚫고 피어난 가장 찬란하고 뜨거운 승리의 결실이었습니다. 조판서 일당이 오랏줄에 묶여 끌려가고 한양도성에 들이닥쳤던 피바람이 잦아든 며칠 뒤였습니다. 어사관복을 단정히 차려입은 무학과 눈부시게 고운 하얀 소복을 입은 설화는 말 한 피를 나란히 타고 한양 변두리에 어느 황량한 옛터를 찾았습니다. 그곳은 10년 전 조판서의 방화로 하룻밤 사이에 잿더미가 되어 사라졌던 이 판서 대개의 옛터였습니다. 아, 아버님, 어머님. 설화는 가마에서 내리자마자 무너지듯 무릎을 꿇었습니다. 10년 전 불길이 치솟던 그 대문 자리는 이미 잡초만 무성하게 자라 있었고 아버지가 쓰러졌던 사랑채 앞마당에는 이름 모를 들풀들만이 쓸쓸하게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지요. 10년 동안 오직 복수만을 위해 심장을 얼음장처럼 굳히고 살았던 설화였건만 막상 그 자리에 선이 억눌렀던 설움이 툭 터지듯 터져 나왔습니다. 무학은 묵묵히 설화의 곁에서 잡초를 뽑아내고 돗자리를 폈습니다.
그리고는 품 안에서 10년 동안 단 한순간도 몸에서 떼지 않았던 2개의 위패를 꺼내 조심스럽게 올렸습니다. 하나는 이 판서 대감의 것이요. 또 하나는 자신의 아버지 강 장군의 것이었지요. 설화는 떨리는 손으로 술잔을 채웠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소녀 설화가 돌아왔습니다. 10년 전 그 지옥 같은 불길 속에서 아버지를 두고 도망쳤던 못난 딸이 드디어 조판서 그 악마의 목을 치고 가문의 이름을 되찾아 돌아왔습니다. 설화의 눈에서 굵은 눈물방울이 술잔 위로 툭 떨어졌습니다. 저를 살리려고 불길 속에 몸을 던지셨던 어머니. 이제는 저 구천에서도 편히 잠드소서. 소녀, 이제는 더 이상 도망치는 가녀린 애기씨가 아닙니다. 아버지가 가르쳐 주신 기계로, 어머니가 보여주신 사랑으로 당당하게 우리 가문을 다시 세우겠습니다. 설화가 땅바닥에 머리를 닿도록 큰 절을 올리자 무학 역시 그 곁에 나란히 엎드려 절을 올렸습니다. 무학은 10년 전 거지 굴에서 조판서에게 짓밟혔던 그 상처 입은 등짝을 꼿꼿이 펴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강 장군님, 그리고 이 판서 대감님. 소자 무학이 여기 섰습니다. 10년 동안 바보 흉내를 내며 똥구덩이를 구를 때도 매일 밤 피가 나도록 칼을 갈았던 것은 오직 오늘을 위함이었습니다. 이제 원수를 갚았으니 소자 이제는 칼을 내려놓고 대감님들께서 꿈꾸시던 태평성대를 위해 이 한 몸 바치겠습니다. 무학은 곁에서 어깨를 들먹이며 울고 있는 설화의 손을 조심스럽게 하지만 아주 굳건하게 맞잡았습니다. 그리고 설화 애기씨. 아니, 내 목숨보다 귀한 설화야. 내 10년 전 그 더러운 다리 밑에서 당신을 내 가랑이 사이로 기게 했던 그날. 내 심장을 도려내는 심정으로 맹세했소. 내가 죽는 한이 있어도 훗날 당신이 다시 내 앞에 섰때는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여인으로 만들어 주겠노라고. 당신의 고운 발에 다시는 흙 한 점 묻지 않게 하겠노라고 말이오. 무학의 진심 어린 고백에 설화는 그의 품에 얼굴을 묻고 목 놓아 울었습니다. 거지굴의 동지였고 복수의 동반자였던 두 사람이 드디어 서로의 상처를 온전히 어루만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폐허가 된 집터 구석, 10년 전 불에 다 죽은 줄로만 알았던 고목매화나무 밑둥에서 기적 같은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서방님, 저것 좀 보세요. 설화의 손가락 끝이 향한 곳에는 메마른 나뭇가지 끝에 연분 홍빛 매화 봉오리 하나가 고개를 내밀고 있었습니다. 매서운 겨울 추위를 견디고 불길의 상처를 이겨내며 10년을 기다려온 그 고결한 꽃망울이 드디어 원수를 갚은 두 사람을 축복하듯 팝콘 터지듯 활짝 피어난 것이지요. 아, 매화가 피었구나. 우리 집안의 기계였던 저 매화가 다시 살아났어. 설화는 매화꽃 아래서 비로소 환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10년 전의 그 참혹한 기억은 이제 연기처럼 사라지고 새로운 희망의 향기가 폐허를 가득 채우기 시작했습니다. 두 사람은 그 꽃향기를 맡으며 다시는 헤어지지 않을 것을 맹세하고 천천히 옛터를 내려왔습니다. 이제 이 판서 댁의 이름은 정이라는 이름으로 다시 세워질 것이고 강 장군의 기계는 충심이라는 이름으로 조선의 앞날을 비출 것입니다. 10년의 피눈물로 씻어낸 금이환양, 이보다 더 완벽하고 아름다운 마침표가 또 어디 있겠습니까? 아이고, 나으리, 제발 살려주시오. 내가 잘못했소. 한양 저작거리, 수만 명의 백성이 운집한 가운데 굴욕적인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화려한 비단 도포 대신 넝마보다 못한 죄인복을 입고 거적대기 수레에
실린 조판서가 끌려 나오고 있었지요. 10년 전 그가 그토록 멸시하며 짓밟았던 거지보다 더 비참한 몰골이었습니다. 에잇, 이 천벌을 받을 인간아. 내 자식 놈 군역 대신 보내고 뺏어간 우리 논밭 내놔라. 우리 아버지 억울한 옥살이 시킨 죗값을 달게 받아라. 백성들은 그동안 참아왔던 분노를 터뜨리며 조판서의 얼굴에 썩은 달걀과 돌멩이를 던졌습니다. 조판서는 이 판서 대감의 집터에서 귀한 길로 오르기 전 백성들 앞에서 무릎을 꿇고 자신의 죄상을 낱낱이 읊어야 했습니다. 권력으로 세상을 호령하던 영의정 조판서는 결국 자신이 뺏었던 백성들의 침 뱉음 속에 서해 먼바다의 절의 고도로 유배를 떠났습니다. 그곳에서 평생을 쇠사슬에 묶여 소금물을 마시며 자신이 벌레처럼 무시했던 거지들보다 못한 최후를 맞이했다고 하니 이보다 더 통쾌한 인과응보가 어디 있겠습니까? 한편 잿더미가 되었던 이 판서 대기의 터에는 다시 한번 웅장한 기와집이 들어섰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담장을 높이 쌓아 백성을 막는 집이 아니었습니다. 설화는 조선 제1의 거상으로서 모은 막대한 재물을 털어 집 한편에 거대한 구휼소를 세웠습니다. 마님, 오늘도 전국에서 굶주린 이들이 구름처럼 몰려오고 있사옵니다. 어서 대문을 활짝 열어라. 따뜻한 국밥 한 그릇이라도 못 얻어먹고 돌아가는 이가 없게 하라. 설화는 이제 비단 자수를 놓던 가녀린 손으로 직접 가마솥 주걱을 잡았습니다. 10년 전 자신이 거지 굴에서 얻어먹었던 그 눈물 젖은 밥 한 덩이의 소중함을 잊지 않았던 것이지요. 백성들은 그녀를 조선의 어머니라 칭송하며 존경해 마지 않았습니다. 설화 상단은 이제 돈만 버는 곳이 아니라 전국 방방곡곡의 어려운 이들을 돕고 정보를 나누는 조선 최고의 복지망이자 정보망으로 거듭났습니다. 강무학 역시 바보 거지 개똥이의 허물을 완전히 벗어던지고 주상 전하의 가장 신임받는 조정의 핵심 관료가 되었습니다. 그는 매일 아침 출근길마다 집무실 책상 위에 놓인 본드로 붙인 깨진 사기 밥그릇을 어루만지며 초심을 다잡았습니다. 백성의 밥그릇을 깨는 관리는 관리가 아니라 도적이다. 그의 이 한마디는 조정의 법도가 되었고 탐관오리들은 무학의 서슬 퍼런 칼날 앞에 감히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무학은 궐 안팎의 비리를 척결하며 백성들이 마음 편히 농사짓고 발 뻗고 잘 수 있는 세상을 만들어 나갔습니다. 어느 날 저녁 업무를 마치고 돌아온 무학은 마당의 매화나무 아래 앉아있는 설화에게 다가갔습니다. 10년 전 그 추운 겨울을 견뎌낸 매화나무는 이제 마당 가득 향기를 내뿜고 있었지요. 설화야, 기억나느냐? 내가 내 가랑이 사이로 길하며 으름장을 놓던 그날을 어찌 잊겠습니까? 그날 당신의 그 더러운 누더기 아래서 느꼈던 온기가 제 평생 가장 따뜻한 집이었는걸요. 무학은 설화의 손을 잡으며 10년 전 맺었던 그 약속을 다시 한번 읊조렸습니다. 네, 약속했지. 당신의 발에 다시는 클 한 점 묻지 않게 하겠다고. 이제 그 약속을 지키며 우리 남은 생은 이 땅의 모든 백성이 당신처럼 웃으며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드는데 바치자꾸나. 세월이 흘러 두 사람의 이야기는 입에서 입으로 전해져 조선 팔도의 전설이 되었습니다. 할머니들은 손주들을 무릎에 앉히고 말하곤 했지요. 얘야, 사람 겉모습만 보고 무시하면 절대 안 된단다. 다리 밑에서 침 흘리던 그 바보 거지가 실은 나라를 구한 대장부였고 쫓기던 애기씨가 조선을 먹여 살린 큰 부자가 되었지 않니? 하늘은 언제나 보고 계신단다. 착한 마음을 잊지 않고 견디는 자에게는 반드시
저 매화꽃처럼 찬란한 봄이 온단다. 무학과 설화가 다시 세운 기와집 마당에는 해마다 봄이 오면 연분홍 매화가 흐드러지게 피어났습니다. 그 꽃향기는 바람을 타고 멀리 퍼져나가 고통받던 백성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었습니다. 비바람을 견디고 일어난 두 사람의 사랑과 정의는 그렇게 조선의 대지에 깊이 뿌리 내려 영원히 지지 않는 꽃으로 남게 되었답니다. 여러분, 오늘 들려드린 설화 애기씨와 거지 소년 개똥이, 아니 강무학 장군의 10년 복수극. 어떠셨습니까? 가슴이 뻥 뚫리는 사이다 같은 통쾌함 뒤에 왠지 모를 뭉클한 감동이 밀물처럼 밀려오지 않으시나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어린 설화 애기씨가 떼국물 흐르는 거지 소년의 가랑이 사이로 기어 들어갈 때 그 심정이 어떠했겠습니까? 하늘 갔던 부모님을 잃고 비단옷 대신 이 잡듯 득실거리는 누더기를 걸쳐야 했던 그 처참한 굴욕. 보통 사람 같았으면 벌써 혀를 깨물거나 미쳐버렸을 그 모진 세월을 설화는 오직 정예라는 등불 하나를 켜고 버텨냈습니다. 그리고 우리 무아기는 또 어떻습니까? 전설적인 장군의 아들이라는 고귀한 신분을 숨기고 10년 동안 동네 개들에게도 무시당하는 바보 흉내를 내며 똥구덩이를 굴렀습니다. 조판서에게 밥그릇이 박살나고 곤장을 맞아 등이 피떡이 되어도 그는 바보처럼 허허 웃었습니다. 그 웃음 뒤에 숨겨진 시퍼런 칼날을 그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오늘 이야기의 가장 큰 교훈은 무엇일까요? 바로 악한 끝은 있어도 선한 끝은 없다는 우리 조상님들의 준엄한 가르침입니다. 조판서라는 인간을 보십시오. 남의 피눈물을 짜내어 대궐 같은 집을 짓고 금박이 핀 비단옷을 걸치며 세상을 제 발 아래에 두려 했습니다. 내 말 한마디면 새도 떨어진다며 기고만장했던 그 오만이 결국 무엇으로 돌아왔습니까? 10년 전 그가 짐승처럼 짓밟았던 거지와 계집의 손에 의해 자신이 평생을 걸쳐 쌓아 올린 탐욕의 성벽이 단 하루 만에 모래성처럼 무너져 내렸습니다. 귀한 길에 올라 백성들의 돌팔매질을 당하며 오열하던 그의 비참한 뒷모습은 우리에게 똑똑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남의 가슴에 대못을 박으면 언젠가는 제 가슴에 대들보가 박혀 돌아온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하늘의 그물은 눈에 보이지 않을 만큼 성긴 것 같아도 죄 지은 자는 결코 그 그물을 빠져나가지 못한다는 천망회회 소이불실의 진리를 우리는 보았습니다. 또한 우리 설화와 무아기가 보여준 초심을 잊지 마십시오. 두 사람은 나라의 최고 권력자와 조선 제1의 거상이 된 후에도 자신들이 10년 동안 비바람을 피했던 그 썩은 다리 밑 거지 굴을 잊지 않았습니다. 설화는 비단옷을 입고도 배고픈 백성들을 위해 직접 죽을 수 없고, 무학은 고관의 관복 속에 10년 전 깨진 밥그릇 조각을 품고 다녔습니다. 내가 누구였는지 잊는 순간 나는 또 다른 조판서가 될 것이다. 무학의 이 다짐이야말로 오늘날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가르침이 아닐까요? 돈 좀 벌었다고, 자리 좀 높아졌다고 어깨에 힘주고 아랫사람 무시하는 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지만 진짜 대장부는 가장 높은 곳에 있을 때 가장 낮은 곳을 살필 줄 아는 법입니다. 매화가 아름다운 이유는 그 화려한 색깔 때문이 아니라 모진 겨울 추위를 견디고도 변치 않는 그 은은한 향기 때문인 것처럼 말이지요. 사랑하고 존경하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 지금 혹시 인생의 모진 겨울을 지나고 계신 분이 있으신가요?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하고 하는 일마다 꼬여서 내 팔자가 왜 이럴까 하며 다리 밑 거지굴 같은 어둠 속에서 한숨 짓고 계신가요? 오늘 우리 무학과 설화를 보며 다시 한번 힘을 내십시오.
10년을 똥통에서 굴러도 뜻을 잃지 않으니 결국 어사가 되고 거상이 되어 금이 환영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의 가슴 속에 품은 그 올곧은 마음, 남 모르게 흘리는 그 눈물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하늘은 언제나 보고 계시며 견디는 자에게는 반드시 기회를 주십니다. 여러분의 인생 대문 앞에도 10년의 한파를 견뎌낸 저 매화나무처럼 찬란한 꽃이 필 날이 반드시 꼭 옵니다. 그때까지 우리 무아기처럼 당당하고 설화처럼 강인하게 하루하루를 살아가시길 우리 채널이 두 손 모아 응원하겠습니다. 자, 이제 정말로 1장부터 12장까지 쉼 없이 달려온 대장정의 막을 내립니다. 긴 시간 동안 무악과 설화의 아픔에 함께 울어주시고 조판서의 악행에 함께 분노해 주신 여러분이 계셨기에 이 이야기가 비로소 완성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의 뜨거운 성원 덕분에 저는 9981번의 붓질 끝에 가장 아름다운 해피엔딩을 그려낼 수 있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지친 일상의 작은 위로와 통쾌한 즐거움이 되셨다면 마지막으로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따뜻한 댓글 한 줄로 저에게 보람을 선물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저희 채널 조용히 전해지는 야담 이야기는 앞으로도 더 좋은 이야기를 발굴해서 시청자 여러분 앞에 더 진솔하게 다가가겠습니다. 여러분의 응원은 다음번 더 기막히고 더 가슴 절절한 이야기를 찾아낼 저희 가장 큰 힘입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여러분의 가정에 무악의 마패처럼 번쩍이는 행운과 설화의 매화 향기처럼 은은한 행복만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저는 더 재미있는 조선의 전설을 들고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어르신들, 구독자님들, 대단히 감사합니다. 평안한 밤 되십시오. 감사합니다.